21세기 귀신. 의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유명 IT 기업의 대표 장문교가 자살을 한 것이다.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나 가족들은 하나같이 살인사건이라고 진술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장문교가 이미 죽은 사람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었다. 짜증이 났다. 그렇다면 이게 귀신의 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도대체 누군데? 가족들은 최민석이란 남자의 짓이라고 했다. 조사해보니 최민석은 얼마 전에 죽은 남자였다. 중학생 아들인 장우람의 진술에 따르면 장문교는 꽤 오랫동안 유령이 된 최민석에게 시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최민석의 죽음을 조사해보니 자살이었다. 직원 몇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최민석은 장문교에게 꽤나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았다. 많은 직원들 앞에서 장문교에게 뺨을 맞은 적도 있었고, 회식 자리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술잔에 부어 마시게 하기도 했다. 최민석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모를 참으며 감당해야만 했다. 한 번은 최민석이 대들었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전화기를 든 것이었다. 장문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전화번호를 누르는 순간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민석과 가족들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최민석은 전화 걸기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목숨도 같이 포기했다. 빌딩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것이었다.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 보고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데 굉장히 거슬렸다. 최민석이 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가 살아있다고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었다.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장문교의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호소하는데 정말 미칠 노릇이었다. 진짜라니까요. 가끔 혼자서 일을 할 때 죽은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와요. 설마 하고 혹시나 해서 전화를 받으면 정말 민석이 목소리가 들려요. 장문교의 가족들은 최민석이 허구한 날 집에 나타난다고 했다. 겁만 잔뜩 주고는 사라진다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장문교의 가족과 직원들을 데려다가 마약 반응 검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장문교의 노트북을 열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상 채팅창 하나가 열리면서 최민석이 나타났다.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 누구세요?
혹시 경찰이신가요? 숨이 턱 막히면서 말문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난 고개만 끄덕였다. 최민석은 또다시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장문교를 죽였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거짓말 마. 최민석, 당신은 죽었잖아. 당신이 죽었다는 보고서를 모두 확인했어. 최민석은 나를 비웃는 듯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온전하다는 듯 손가락을 움직이며 팔까지 흔들었다. 보세요. 이렇게 내가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오늘 아침에 먹은 순두부찌개가 누가 히로뽕이라도 탄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제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럼 이만. 노트북 화면에서 최민석이 사라졌다. 키보드를 아무리 두드려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속한 것일까? 찾을 수가 없었다.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최민석이 살아있다고 전달했다. 뭐? 야, 이 미친놈아. 최민석이 어떻게 살아있어? 죽은 사람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그러지 말고 그냥 단순 자살로 종결하자. 위에서도 빨랑 종결지으라고 난리야. 그럴 수는 없었다. 우리 팀 모두가 나를 미친놈 취급했지만 최민석을 찾아야만 했다. 그의 집에 갔다. 남편의 생전 모습을 보고 싶다고요? 최민석의 아내가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최민석이 3살 먹은 아이와 함께 노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현우야, 아빠 회사 다녀올게. 장문규의 노트북에서 본 것은 최민석이 맞았다. 하이톤의 목소리와 친근한 말투가 분명 최민석이었다. 최민석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그가 살아있다고 섣불리 말하지 못하고 일어나려고 하니 뭔가 찜찜했다. 그런데 갑자기 최민석의 아들이 냉장고로 뛰어갔다. 아빠! 최민석의 아내는 그런 아들을 잡았다. 아빠는 이제 없어. 하늘나라에 갔잖아. 제발 정신 차리자, 응? 그런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최민석이 더러워도 장문교의 회사에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죽은 장문교의 아내였다. 형사님, 지금 우리 집에 최민석이 있어요. 최민석이 장문교의 집에 나타났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팀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바로 갔다. 장문교의 아내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정말 최민석이 살아 돌아온 걸까? 두 사람의 얼굴색이 증명해 주는 듯.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좀 전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들 장우람이 횡설수설하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요. 민석이 아저씨가 우리 집에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저를 계속 불렀어요. 부엌에서도 나타났다가 거실에서도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방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 장문교의 아내는 안마 의자에서 안마를 받고 있었는데 최민석이 자신을 안마 의자에 가두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민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팀장님과 팀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쳐다보는데 도무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장문교의 가족보다 나를 더 경멸하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철수했다.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다. 그때 장우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녀석은 뭔가에 홀린 듯 베란다로 걸어갔다. 베란다 밖 창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순간 장우람이 떨어졌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 평소에는 열리지 말아야 할 창문이 열린 것이다. 환기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너무나 쉽게 열려버린 것이다. 장문교의 아내는 맨발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은 이미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다 최민석의 짓이야. 최민석, 이 나쁜 놈. 우리가 최민석에게 갑질을 했다고 그 새끼가 남편과 아들을 죽인 거라고요. 경찰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최민석 그놈 짓이라고요. 할 말이 없었다. 장문교의 아내는 계속해서 최민석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펜트하우스에 남아있던 막둥이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 형님, 팀장님이랑 빨리 올라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집안 곳곳에서 최민석이 보였다. 장문교 가족들의 말은 정말 사실이었다. 헛것이 아니었다. 팀장님도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최민석은 싸늘하게 한참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증오의 눈빛으로 돌변했다. 저기요, 갑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내가 회사에서 장문교에게 온갖 수모를 당했다고요. 내가 그 집까지 불려가서 그 마누라와 애새끼한테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회사에 들어온 거지 남의 개 노릇하라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최민석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았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분명 최민석은 죽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아무리 허술하다 해도 사망자를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망신고를 할 리가 없었다. 최민석은 계속 웃기만 했다.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소식을 듣고 최민석의 아내와 아이가 왔다. 장문교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빨리 도착할 수가 있었다. 최민석의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기 전에 아이가 먼저 아빠를 알아봤다. 아이는 창에 부착된 디스플레이며 냉장고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를 보고 아빠라고 외쳤다. 최민석의 아내 또한 충격이었다. 남편이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최민석은 아내에게 대답했다. 여보, 나 맞소. 최민석의 아내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다. 분명 남편이었다. 말투부터 표정까지 모두 똑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내 남편이 맞다고? 최민석 씨는, 아니 내 남편은 죽었어요. 미궁에 빠졌다. 최민석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최민석의 아내는 그런 행동도 남편의 생전 모습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민석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이었다. 그녀에게 최민석은 영락없는 귀신이었다. 원혼이 깃든 귀신. 죽어서 장문교 부자에게 복수를 하려는 귀신. 장문교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혼돈에 휩싸였다. 한동안 최민석 쇼크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가 없었다. 우리 팀은 행여나 최민석이 살아있을까봐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최민석은 장문교의 회사에서 슈퍼에고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슈퍼에고는 한 사람이 온라인 세계에 남긴 모든 흔적을 수집하여 자아를 복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오래전에 싸이월드에서 썼던 일기, 트위터에서 누군가와 토론한 내용, 유튜브에 찍힌 자신의 모습까지 온라인에 남겼던 모든 내용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조합하여 만든 인간 복제 그 자체 기술이었다. 팀장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뒤통수를 긁적였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최민석이 만든 프로그램이 최민석을 만들기라도 했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했다. 유명 해커, 뇌과학자 등을 불러서 자문을 구했다. 해커가 컴퓨터의 모든 로그 기록을 조회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슈퍼에고에 접속했다. 거짓말처럼 슈퍼에고 속에 최민석이 나타났다. 우리는 뇌과학 전문가와 함께 최민석을 치조했다.
최민석은 모든 것을 들킨 것처럼 순순히 자백하기 시작했다. 육체가 죽기 전 나의 모든 데이터를 슈퍼에고에 넣어서 시험을 했죠.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슈퍼에고의 인공지능은 사람의 기질까지 파악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면 장문규와 가족들을 살해했을 거라고 판단하더군요. 죽일 방법이 없었어요. 전 정말이지 죽이고 싶었는데 그들을 죽이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육체를 가진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육체가 죽어야 장문규와 그의 가족을 더욱 공포스럽게 죽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죽고 나서도 장문규의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나가는 모기가 죽은 것처럼 그냥 마구 웃어댔죠.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다행히 장문교의 집은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자동화였죠. 전 장문교의 일족을 죽이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제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가스 폭발이나 불을 내서 죽일 예정이었지만 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베란다로 유인한 뒤 창을 열어 뛰어내리게 했죠. 참 쉽죠? 머리가 아팠다. 최민석이 장문규와 장우람을 죽인 것인가? 인공지능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최민석이 죽인 것인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무서웠다. 팀장님은 이것을 상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만 했다. 이것이 도대체 21세기 귀신이란 말인가? 아버지의 귀몽. 아버지는 40년째 귀신 꿈을 꾸고 있다. 짧게는 하루에 한 번, 길게는 보름에 한 번 귀신 꿈을 꾼다. 꿈에 귀신이 나타나면 고통스러워하며 가위에 눌린다고 했다. 어릴 때는 잠든 아버지가 욕을 하거나 흐느껴 울면 무서웠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자주 봐온 터라 그런가 보다 한다. 귀신 꿈을 꾸고 나면 본인도 기가 찬지 웃다가 시옷과 비옷을 내뱉으며 다시 잠이 들곤 하셨다. 아버지가 처음 귀신 꿈을 꾼 건 재수생 때라고 한다. 지금의 고시원보다 좁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입실 첫날 귀신이 나오는 꿈을 꾼 것이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하다고 하신다.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아버지 등에 매달려 귀에 대고 뭔가를 계속 속삭인다고 하셨다. 옥천으로 가자. 옥천으로 가자. 영훈아,
용은아, 지금 옥천으로 가자. 옥천은 조상들의 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 집안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대부분 그곳에 시신을 안치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아우, 제발 좀 떨어져요 라고 부탁하면 여자는 그럴수록 등에 찰싹 달라붙어 요란한 웃음소리를 들려줬다고 한다. 너무 무서운 꿈이라 그렇게 짜증이 날 수가 없었단다. 일어났을 때에는 온몸에 땀이 젖어 있었고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정신이 없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숙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작은 아버지의 첫째 부인이었는데 목소리와 생김새가 영락 없다고 한다. 숙모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작은 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귀신이 돼서라도 복수할 거라고 자주 내뱉으셨다고 했다. 그런데 왜 본인 꿈에 나왔는지 아버지는 당최 이해가 안 된다며 잠자기를 두려워하셨다. 어느 날은 작은 아버지 집에 가봤더니 십자가부터 성모 마리아상, 예수 그림 할 것 없이 사방에 도배가 돼 있었다고 했다. 종교도 없던 양반이 가위에 눌리고 매일 귀신 꿈을 꾸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것들은 모두 귀신이 싫어하는 물건들이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한테 가지 않고 아버지한테 온 걸까? 아버지는 꿈에 숙모가 나와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지금도 종종 숙모가 꿈에 나오시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힘들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귀신이 나오는 꿈도 종종 꾸신다고 했다.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는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꿈에만 나오면 하루 일진이 좋지 않다고 화를 내셨다. 뭐 반가운 귀신이 어디 있겠냐마는 특히 그 귀신이 너무 싫다고 하셨다. 언제부턴가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최 씨라는 사람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고 했다. 최 씨는 마을에서 유독 평판이 좋지 않았다. 꽤 부유했던 그는 심술과 횡포를 일삼았다.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돈놀이를 하는데 100원을 빌려주고 200원을 받은 사람이었다. 갚지 않으면 온갖 폭력에 겁을 주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조리 뺏어왔다. 한 번은 젊은 부부가 돈을 갚지 못했는데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그 마누라를 검탈하기도 했다.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였다. 그것 말고도 못된 짓을 한 것이 수두룩했지만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어쨌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천에 물이 심하게 불어난 날이었다. 최 씨가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고 말았다. 엄청난 물살에 순식간에 휩쓸렸다. 아무도 그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당시 6살이었던 아버지도 그것을 목격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에 꽤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힘들었다고 했다.
그런 채 씨가 성인이 된 아버지의 꿈에 나타나서는 용은아, 내랑 수영하러 가자. 용은아, 나랑 누가 멀리까지 가나 내기하자. 이리 와, 용은아. 물속에서 머리만 빼꼼히 내밀고는 이렇게 항상 같이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잔뜩 얼어서 채 씨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채 씨도 그런 아버지를 한참 보다가 씩 웃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채 씨가 갑자기 물속에서 휙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채 씨의 몸은 멍든 것처럼 보랏빛으로 온통 덮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영향인지 아버지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된 그가 본인을 해코자 할 것만 같았다. 채 씨는 자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지만 웃음소리가 요란한 것이 등골이 싸하게 나쁜 사람 같았다. 아버지는 도망쳤다. 쉴 새 없이 도망다녀 온몸에 힘이 빠졌다. 잠에서 깬 후에도 피곤했다. 더욱이 5일 연속 같은 꿈을 꿔 짜증이 났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미신이 있다고 했다. 익사체와 눈이 마주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체 주인이 물귀신이 되어 반드시 다시 잡으러 온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었다. 죽은 채 씨의 시신을 건져 올린 그날,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채 씨의 눈을 빤히 보았다. 명절에 친척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할 때면 누군가 아버지에게 꼭 물었다. 지금까지 꾼 귀신 꿈 중에서 가장 최악은 무엇이냐고. 아버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장례식장의 악몽이라고 말했다. 꿈속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운구를 할 때면 누군가가 늘 손을 놓아 관을 떨어뜨린다. 원래 한 성격하는 아버지이기에 관을 왜 그따위로 드느냐고 따져 물으면 모두가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푹 숙였다. 한참을 혼자 씩씩대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다시 관을 들려고 운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죽은 사람들이었다. 친구부터 지인을 비롯한 친척들까지 모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신다고 했다. 이상한 기분에 그곳을 나오려고 하면 죽은 이들이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관을 들어야 하는데 한 명이 빠지면 둘 수가 없다면서 아버지의 팔을 꼭 붙잡는데 그럴 때면 아버지는 쌍욕을 내뱉으며 목적도 없는 곳을 향해 쉬지 않고 도망치셨다. 그들과 함께 관을 들고 어디론가 가면 아버지도 그들을 따라 저승으로 갈까봐 두려웠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귀신꿈 때문에 또다시 잠을 못 자고 있었다. 낮잠, 밤잠 할 것 없이 꿈나라로 갈 때면 늘 귀신들이 튀어나와 괴롭힌다고 했다. 어릴 적 마을에서 죽은 사람부터 최근에 죽은 지인들까지 모두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 아버지를 쫓아다닌다고 했다.
그들이 광기를 내뿜으며 달려오는데 아무리 친했던 사이였어도 등골이 오싹해서 싫어진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귀신꿈 때문인지 점점 쇠약해지셨다. 잠들기가 무서워서 매일 뜬 눈으로 지새우고 싶지만 아버지 사전에 불면증이란 없었다. 침대에만 누우면 그대로 곧바로 골아 떨어지신다고 했다. 그러다가 새벽쯤 비명을 지르시며 일어나시는데 온몸이 식은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 이만하면 무슨 방법이라도 찾을 텐데 딱히 그런 것이 없다. 귀신과 미신의 존재도 믿지 않을 뿐더러 정신 이상자 취급받을까봐 병원도 가지 않으셨다. 40년간 맨몸으로 버티는 중인데 이번에는 한계가 온 것 같았다. 결국 아버지는 아랫집 용재 아버지의 권유로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용안 무당을 찾아갔다. 용재 아버지는 그곳에서 부적을 쓰고 난 뒤 잡기 같은 것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했다. 무당집은 생각보다 도심 한복판에 있었다. 흔히 생각하는 산속이나 시골에서 누추한 곳이 아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꽤나 잘 지어진 집이었으며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다. 실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번호표를 주었고 차례가 되면 카운터에 반납을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 꽤 오래 기다린 뒤 아버지 차례가 되었다.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무당은 꽤나 젊은 사내였다. 선녀신이라도 받았는지 매우 여성적인 뭔가 말투였다.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사내의 눈은 반달처럼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카롭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대뜸 용재 아버지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 무당과 단둘이 남은 아버지는 언짢은 표정으로 무당을 바라봤다. 나이도 한참 어린 새빨간 젊은 남자가 60 넘은 어른에게 반말을 툭툭 던졌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있었다. 아저씨, 꿈에 귀신이 자주 나오지? 아주 밤마다 미치겠지? 아무것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무당이 자기 속을 알아채는 듯 동공이 흔들렸다. 아저씨,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말에 아버지도 모르게 무슨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무당은 눈을 흘겨뜨며 혀를 찼다. 아저씨, 자업자득이란 말 알지? 그게 아저씨의 업보야. 무당은 아버지 주위를 온갖 귀신들이 둘러싸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를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려는 듯 노려보고 있다는데 도대체 자신에게 왜 그러는지 아버지는 납득이 가질 않았다. 평소에 잘 살아왔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당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다 업보라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도 있고
아저씨 숙모도 있네. 아는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이 전부 아저씨만 보고 있네. 다행이야, 아저씨. 저 귀신들이 아저씨 눈에 보였으면은 아저씨는 하루도 못 살았을 거야. 다행히 꿈에만 나오잖아. 물에 빠져 죽은 귀신과 숙모가 언급되자 아버지는 무당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귀신들이 본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으슬으슬 치워지고 무서워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니, 귀신들이 왜 나한테 들러붙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무당이 또다시 반달 같은 눈으로 매섭게 노려보았다. 아저씨,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저 귀신들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사람을 깔보고 다녔나 하면은 어릴 때부터 아주 못돼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우습게 보고 다녔구만. 아버지는 당황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렵게 공부를 했고 이름 있는 대학으로 들어가 운동권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본인이 사람을 깔봤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무당의 신기를 슬슬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당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자만과 허영심이라고 우겼다.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것처럼 모든 기억들이 뒤섞였다. 그러고 보니 꿈에 나왔던 귀신들이 살아있을 때도 자신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기억이 제멋대로 과거로 돌아갔다. 작은 아버지에게 구타당하는 숙모를 한심하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쁘기를 하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나 무식한 여자가 남편에게 맞는 것엔 이유가 있지. 이렇게 생각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날 작은아버지 집 마당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인정사정 없이 뺨을 막는 숙모와 눈이 마주쳤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멀뚱멀뚱 쳐다보며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후 온 동네의 숙모가 작은 아버지에게 맞고 산다고 떠들고 다녔다. 어린 녀석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영악하기 짝이 없는 아이였다. 꽤 오랫동안 숙모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고 그리고 덜컥 병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당시에 돌봐주는 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뒤늦게 들었다. 작은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숙모와 결혼했다.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프다고 손 한 번 내밀어 주지 못한 과거가 후회됐다. 그런 자신을 경멸해도 할 말이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면서 마을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집안에서는 모두가 예뻐해 특별 대우를 받았다. 가난한 집에서 좋은 것은 모두 자신의 몫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때 이후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영리한 사람, 부족한 사람, 부자, 가난뱅이, 사람을 가려서 대우했다.
그러나 시골에는 성에 차는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이 못 배우고 부족하고 가난했기 때문이다. 동네 아이들은 또 왜 그렇게 지질이도 못나 보이는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에게 비아냥댔고 때로는 그들 부모에게까지도 비아냥댔다. 급기야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이를 놀려댔으며 그런 자신을 혼내던 아이의 부모에게도 지지 않고 대들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우습게 봤던 과거를 돌아보며 낯이 뜨거워졌다.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 씨가 물에 빠졌던 날을 기억이 났다. 그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인간은 물에 빠져도 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최 씨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이를 발견했지만 최 씨는 이미 물살에 휩쓸린 뒤였다. 사람들은 오히려 잘 죽었다고 했다. 최 씨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그를 욕을 하자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익사한 최 씨의 시체를 찾았을 때 마주친 그의 눈은 원망에 가득 차 있었다. 세월이 지나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귀신이 되어 다시 찾아올 만했다.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돼서도 한 사람의 천재가 다수를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가족, 친척 할 것 없이 동기,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늘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했다. 자신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판검사, 의사처럼 뛰어난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이후 대학 시절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는 큰 자부심이 되었다. 그날 집으로 온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난 오늘부로 숙세를 정리하고 절에 들어가 중이 될 거다. 용재 아버지와 무당집에 갔던 이야기를 한 뒤 스스로의 업보를 반성하기 위해 절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가족들은 붙잡았으나 아버지는 완고하게 짐을 싸 나가셨다.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리산 인근에 있는 절로 들어가셨다. 그동안은 자신의 과오로 바로잡으며 살지 못했지만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고작 귀신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말을 하고 무시하면서 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티를 내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스스로가 그런 언행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는데 무당의 말이 도화선이 된 듯했다. 용재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무당도 몰랐다고 한다. 오히려 무당이 놀라서 멀쩡한 사람 망쳐놓은 건 아닌지 말려보라고 할 정도였다. 최근에 본 아버지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다. 꿈에 귀신이 나오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아들에게도 타인처럼 존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행복해 보여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여간 만감이 복잡한 심정이었다. 호구.
내 이름은 최병국, 일명 호구다. 여자친구가 딴 놈과 바람이 났는데도 오히려 욕을 먹는 호구다. 그 순간에도 화가 났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네가 잘생기고 능력만 좋았어 봐. 내가 왜 바람을 피우니? 본인이 부족한 것도 모르면서 네가 왜 화를 내는데? 그녀는 떳떳하게 그놈의 독일산 자가용을 타고 떠났다. 마음이 무너졌다. 자존심부터 사랑했던 마음까지 순식간에 한 줌의 재가 되었다. 울면서 집에 왔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겨우 잠이 든 후 눈을 뜨니 아침이었다.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봤다. 7통의 문자였다. 문자를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지난밤 그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너무 놀라서 숨이 가빠졌다. 핸드폰을 꺼버렸다.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탔을 때,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미 남이 되어버렸다. 한참 일 때문에 바빠 만나지 못했고 그 무렵 그녀가 다른 남자와 놀아났다. 외근을 가던 길에 두 연놈이 모텔에서 나오는 걸 우연히 목격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잘못 본 건 줄 알고 몇 날 며칠을 따라다녔는데 역시는 역시였다. 화가 나서 그녀에게 따지려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호구가 아닌가. 불편할 줄 알았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녀가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주말이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을 불러 영화도 보고 밥도 먹었다.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성품이 착해서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다. 방 불이 깜빡거리며 죽은 그녀가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고 때문인지 온몸이 찢겨져 있었다. 죽은 사람이 왜 보이는 거지?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건가? 그날 밤 난 악몽을 꾸었다. 죽은 그녀가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난 황당했다. 무서운 형색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 난 웃음이 나고 말았다. 살려줄 수 있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온몸으로 피를 뿜으며 멱살을 잡고 당장 나를 살려내라고 했다. 무서웠다.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져 굉장히 힘들었다. 하는 수 없이 방법을 말해보라고 했다. 그녀는 연보라색 꽃을 나에게 줬다. 무서웠지만 죽어서도 막무가내인 그녀가 한심했다. 당장 내 장례식에 가서
나한테 이 연보라색 꽃을 먹여줘. 뭐? 이걸 너한테 먹이라고? 이게 도대체 뭔데? 죽은 사람의 혼백을 부르는 꽃이야. 빨리 일어나. 빨리. 내 시체를 태우기 전에 네가 빨리 가서 이 꽃을 나한테 먹이라고. 꼭 나를 살려내만 해. 알았지? 네가 나를 살려내면 난 너한테 시집갈게. 그리고 평생 너랑 행복하게 살 거야. 꿈이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다. 난 고개를 저었다. 딴 사람 알아봐. 난 너한테 미련 없어. 피범벅이 된 그녀의 손이 나의 목을 졸랐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저승길 동무나 하자는 것이었다. 어찌나 세게 쫄라대는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눈을 떴다. 꿈이었다. 아직 새벽이었다. 손바닥에 뭔가가 지어져 있었다. 놀랍게도 꿈에서 봤던 그녀가 준 연보라색 꽃이었다. 난 소름이 돋았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걸까? 일단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갔다. 차에 시동을 걸었다. 후진을 하려고 백미러를 보는데 난 그만 소리를 질러버렸다. 그녀가 뒷좌석에 앉아서 싸늘하게 웃고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역시 넌 내 말을 잘 들어. 넌 너무 착해. 꿈에서 나눈 이야기는 사실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궁금한 것이 많아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있는 곳이 저승길인 걸 알아채고 탈출을 했단다. 그러던 중 한 노파를 만났는데 연보라색 꽃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며 꺾어가야 한다고 했다. 결국 노파는 저승사자에게 잡혔고 자신이 노파의 꽃을 빼서 도망쳤다고 했다. 왜 하필 나한테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살려주지 않으면 귀신이 되어 나를 평생 괴롭힐 것만 같았다. 병원에 도착해 그녀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그녀의 부모님은 형제들까지 나와 사이 취급을 하며 반가워하셨다. 나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쏟아내는데 난 딱히 할 말이 없었다. 그녀가 시킨 일부터 해야만 했다. 가족들에게 화장하기 전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영안실로 갔다. 연보라색 꽃을 그녀에게 먹여야 했기 때문에 억지로 눈물을 짜내며 단둘이 있고 싶다고 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라고 자리를 피해 주었다. 나는 이름 모를 꽃잎을 그녀의 입에 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앞에서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이, 이보로, 젊은이, 지금 뭐 하는 건가? 검은색 갓을 쓴 것으로 보아 저승사자 같았다. 차디찬 손으로 내 팔목을 잡으며 연보라색 꽃을 그녀의 입에 넣지 못하게 했다. 이봐, 자네 이걸 이 처자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러는 건가? 나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그녀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저승사자들은 나를 보며 황당하다는 듯 웃어댔다.
허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이 처자를 살리면 자네가 죽어. 이 꽃은 먹인 사람의 수명과 먹은 사람의 수명을 바꿔주거든. 그래도 먹일 텐가? 저승사자의 말에 잠시의 고민도 없이 하던 일을 멈추었다. 그들은 꽃을 내놓으라고 했다. 누군가가 나를 본다면 찌질하다고 욕하겠지만 난 바로 순순히 돌려줬다. 그 저자 참으로 당돌하네. 우리가 올 줄 알고 용케 도망을 갔어. 이거 안 잡으면 또 귀신이 돼서 젊은 총각들 잡아먹고 다닐 거 아니야? 혹시 그 처자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제 생각엔 저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제 차에 숨지 않았을까 싶어요. 검은색 아반떼 3085에 그녀의 버릇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무섭기도 했지만 괘씸하기도 했다. 그녀는 나를 호구로 본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가족들과는 목숨을 바꿀 수 없으니까 말이다. 순간 기분이 나빠져 가족들과 인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장례식장을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저승사자에게 포박된 그녀가 보였다.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던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죽어서도 쌍욕을 퍼부었다. 저승사자들에게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남은 생을 잘 살겠다고 했다. 한바터면 죽은 귀신에게까지 호구를 당할 뻔했다.